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 기상 전문기자와 함께 기상청의 추석 날씨 전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현역 흉리난동범 최원중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바리캉 폭행남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뒤 이수정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철도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열차 감축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출근길에는 지하철 4호선에서 선로 보수 장비가 궤도를 벗어나면서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4년 7개월 만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최고 책임자가 재판에 개입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하바롭스크주에 도착해 전투기 생산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 반 전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는 7월 말 러시아 군사대표단 방북 당시 북러가 이미 탄약 제공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리비아 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각각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무정부 상태로 기상예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인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 노조가 수서행 KTX 편성 등을 요구하면서 4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9.3%로 어제 오후보다는 다소 늘었습니다. 파업 참가율도 26%로 다소 증가했는데요. 수도권 광역 전철을 포함한 일부 열차가 감축 운행되면서 시민 불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오늘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데요. 열차 운행률이 어제보다 조금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이틀째인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이 평소에 79.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 76.4%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4%, KTX는 77.5%, 일반 열차는 75.9%, 화물 열차는 19.5%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1345선 일부 구간과 분당선, 경의 중앙선 등에서 감축 운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소에 8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코레일 측은 출근 시간대는 90% 이상으로 운행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인데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차 철도노조의 파업 참가율은 26%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출근 대상자 18,3,200명 가운데 4,783명이 파업에 참가해 참가율은 26.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첫째 날은 어제 참가율 21.7%보다 늘었고 4년 전 파업 첫날 참가율 22.8%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퇴근 시간대 기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88.2%로 집계됐지만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이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철도 파업이 이어지는 동안 시민들의 출퇴근길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새벽 4호선에서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수도권 광역전철 4호선에서 선로 보수 장비인 모터카가 열차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4호선 하행선 범기역에서 금정역 사이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가 4시간 40분 만인 아침 8시 반쯤 재개됐습니다. 범기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4시쯤 들어가면 사고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못했을 거예요. 제가 20분 왔는데 그때 바로 재개됐거든요.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로 열차 8대의 운행이 최대 1시간가량 지연됐지만 서울 방면 열차 운행에선 큰 지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 운송뿐 아니라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있을 텐데요. 노사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소에 19.5% 수준으로 5대 가운데 1대만 움직이는 셈입니다. 한시적인 파업으로 끝나면 물류 운송의 차질이 크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화물 운송 상당량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 업계 등에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화물열차 운행이 줄면서 시멘트 운송량이 평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량이 평소에 20%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파업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파업 기간과 상관없이 철도 운송을 통한 시멘트 공급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사 공식 대화의 물꼬는 아직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는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무진선에서 물밑 접촉은 이어갈 방침인데요. 역시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 측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석 연휴까지 2차 파업도 검토하기로 한 만큼 파업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할지를 논의했다는데요.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초 추진하려던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장관 인사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봅니다. 다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후임으로 신원식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결정을 보류해왔는데 당내에선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이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소추 방침을 거둬들였지만 여야의 갈등 불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을 추진한다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수장에 대해 발목 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니 명분도 없이 특검을 주장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극우 발언 논란 등을 들어 국군을 지휘할 역량이 부족하고 가치관도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청와대를 습격한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 씨가 국방장관에 내정된 줄 알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혁명이라면 불의의 한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최고 안보 전문가로서 적임자고 과거 발언은 공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일 때 한 것임을 참작해야 한다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 특히 민간인 시절의 이야기죠. 이야기들이 저런 이야기 있었는지 저도 좀 처음 들었는데, 근데 이제 국방 정책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러 간에 지금 정상회담도 있고 굉장히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네. 신원식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최상병 사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발언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로서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지금 정기국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오늘 여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 상륙작전 73주년 기념 행사를 찾았습니다.
행사는 인천 앞바다 해군 상륙함에서 진행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한 행사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영국과 스위스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 본부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를 찾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사법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안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컸던 교권 침해 이력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사법행정 추진 필요성 때문에 재판 활용을 기획하고 실행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며 당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네, 수사를 요청한 사람만도 22명, 숫자가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참모와 국토교통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은 3명입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감사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입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네, 언론 보도에서 많이 알려진 대로 감사원이 조사한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주택과 소득 그리고 고용인데요. 이번 감사원 조사의 방점은 부동산, 즉 주택에 있습니다. 이 감사원 조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것만 94번이 넘는데요. 이 수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수적으로 잡아낸 최소 수치다, 이렇게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미리 받아서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상승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또 현장 점검을 요구해 상승률을 낮추게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조작 사례라면서 구체적인 발언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은 집값 통계 수치를 보고받고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라고 국토부를 지적했고요. 국토부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서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민간 통계와 차이가 커서 불신 여론이 커지자 부동산원은 조작 사실을 숨기려고 이 표본 가격을 조정하고 조사 표본을 전면 교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네, 다른 분야 통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과 분배 수치가 나빠지자 통계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말 가계 동향 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가구 소득에 가중값을 추가로 줘서 소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이 과정에 당시 청장이 외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적용해 공표했다고 감사원은 말했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소득 분배가 크게 악화하자 이를 낮추려고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득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으로 나오자 취업자 가중값을 다시 빼고 계산해서 수치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통계청에 표본 문제가 있는 거로 허위 해명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이 비정규직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병행 조사 효과로 몰아간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실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게 아니고 설문 문항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바롭스크주에 도착해서 전투기 생산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국방 차관은 오늘 오전 서울에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열었는데 북러 밀착 행보에 대한 공동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서 공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는 오늘 아침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 아무레에 도착했습니다. 그제 오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렸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동쪽으로 10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김 위원장은 도착 직후 환영식에서 하바롭스크 주지사와 현지 시장과 만난 뒤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데니스 만트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수호이 35 전투기와 신형 여객기 수호이 슈퍼젯 100의 최종 조립 공정을 지켜봤고요. 또 수호이 35의 시험 비행도 참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늘 늦은 오후에 다시 전용 열차를 타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하바롭스크로부터 남쪽으로 1000여 킬로미터 또 떨어져 있어서 내일 낮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블라디에서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연방대학교 등을 둘러보고 당일 밤 늦게 북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체류 기간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는데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미의 외교 국방 고위급 회의가 열렸죠?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국방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과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됐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적 밀착 행보에 대해 공동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지난해 9월 3차 회의에 이어 1년 만에 열렸는데요.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경기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용사를 추모하고 지난 2020년 북한의 공격으로 폭침한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며 당시 상황을 브리핑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취역한 신형 천안함에 올라서
임무와 작전 현황 설명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한 달 반 전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주장인데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거래가 이미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명목상으론 북한의 70주년 전승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에게 자국산 무기를 직접 소개하면서 우려가 시작됐습니다. We're seeing Russia desperately looking for support for weapons wherever it can find them to continue to prosecute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우크라이나는 나아가 이 시점에서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탄약 제공을 합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반 전 탄약 제공을 합의했고 이후 선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북한은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러시아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러시아에 지원하려던 북한산 로켓을 빼앗아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이 러시아 용병단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미 백악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한 러시아가 ICBM과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제공에 대해 이미 일정 부분 합의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를 꾸준히 공급할 생산 역량을 갖췄고 무기 수출이 계속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걸로 관측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북한 국방산업 노동자가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김정은과 푸틴 그리고 북한 고위직 수양단에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정상회담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죠. 특히 경호원들의 고군분투가 눈에 띄었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회담장의 모습입니다. 경호원들이 의자를 고르는데 고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의전 담당 현송월도 나섰는데요. 의자의 디자인을 잘 보면 뒤를 지탱할 다리가 없죠. 국정원이 추정한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은 140kg 중반에 이르는 만큼 경호원들은 김 위원장이 앉을 의자를 하나씩 흔들어 보면서 꼼꼼히 확인한 겁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이 문제가 그들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김 위원장의 의자가 결정되자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흰 천으로 싹싹 의자를 닦으면서 소독을 하는데요. 엉덩이가 닿지 않는 다리 부분까지도 꼼꼼히 닦습니다. 칙칙 소독약도 뿌립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후 금속 탐지기로 확인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한 취재진도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과 러시아 기자들의 자리 싸움이 상당했다는데요. 러시아 기자는 북한 동료들에겐 삶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보할 거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 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랑한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도 화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차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요. 김 위원장은 직접 뒷자리에 앉아보기도 합니다. 조선중앙TV도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하는 김정은 동지께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이 리무진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립니다. 제작비만 1,700억 원에 이르는데 무게 7톤의 방탄 장갑차로 폭탄과 화학무기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자기 자랑도 있었지만 자동차를 유달리 좋아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고려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왕따와 불황아들의 만남이란 서방 언론들의 혹평만큼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회담이었습니다. 리비아 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1,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까지 더하면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기상 이 경보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대부분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비아 홍수 사망자가 10,000명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리비아 동부 지중해 연안 도시 데르나에서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희생자 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리비아 적신월사는 11,30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종이 11,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도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가 1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데르나의 인구가 12만 5천 명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주민 6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결국 이번 참사도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 기상기구 WMO 사무총장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문제 때문에 기상 예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would have been a normally operating meteorological service. They could have issued the warnings and also the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ies would have been able to carry out evacuation of the people, and we could have avoided most of the human casualties. 탈라스 사무총장은 예전에 기상예보 시스템 개선 작업을 돕기 위해 리비아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국가안보 상황이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쟁을 겪는 다른 국가들도 기상예보 시스템 상황이 리비아와 유사하다며 조기경보 체계를 갖추지 않아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 트리폴리 통합정부가 대립하며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갑자기 고온이 될 때 이 물건 상태가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출하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작황이 안 좋아서 물건이 별로 안 좋아. 농산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럽네요. 네. 오늘부터 휴일까지 전국 곳곳에 요란한 가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김진두 기상전문기자와 만나는 시간인데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 가을 장마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고요. 네, 무엇보다 궁금한 추석 날씨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네. 가을 장마 이거 언제까지 내리냐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화면을 위로 띄워놨습니다. 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 동서로 길게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선선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두 기단 사이에서 이렇게 긴 동서로 길게 비구름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을 장마라고 합니다. 여름 장마는 이 뜨거운 성질의 고기압이 밀어올리면서 만들어졌다면 예. 가을 장마는 이 뜨거운 고기압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가을 장마라고 합니다. 네. 비구름들이 굉장히 길게 분포를 하고 있죠. 예. 물론 한여름 장마보다는 비의 강도는 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구름이 이번 일요일까지 우리나라 부근에 계속 머물면서 비를 뿌리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쯤 한 차례 정도 더 형성이 됐다가 가을 장마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비는 많이 내리지 않는데 네. 곳곳에 또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라면 그래도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몇 군데가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텐데요. 이번 일요일까지 제가 비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시기는 내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입니다. 네. 그때 강한 비가 내리는데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으로 30에서 80mm 정도. 예. 그러니까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겁니다. 네. 전국적인 비의 양입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영동 지방, 충청 내륙, 남해안 지역에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내립니까? 지형적인 영향이 겹치고요. 또 저기압의 중심이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특히 남해안 같은 경우 지형적인 효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효과가 겹치면서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당 2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으니까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가을비가 아니네. 정말 여름비처럼 폭우가 내리는구나라는 지역이 2-3시간 정도라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예. 그런 지역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또 때 늦은 비 피해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매주 저희가 이 시간에 이 태풍 전망해 그렇죠.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을 태풍은 이제 거의 안 올라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위로 올렸습니다. 예. 아래쪽에가 태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 주변 아래쪽에 태풍이 만들어져야 될 지역에 별다른 태풍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는 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이 근처 어딘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태풍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13호 태풍까지 만들어졌고 예. 태풍 전인 열대성 저기압 같은 경우는 24호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변에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안심해도 된다. 태풍에 대한 걱정은 없다. 예. 또 만일에 연휴 전에 뭔가 태풍에 걱정이 있다면 한 가지를 기대를 하면 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예. 우리나라 주변에 만일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덥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찬 공기가 덥게 되면 이 태풍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찬 공기가 덮으면 오히려 맑은 날씨가 되는 거죠. 맑고 선선한 날씨가 되면서 태풍이 북상하는 거를 막아주는 방어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태풍 한 일주일 정도는 걱정 없고 다음에 태풍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태풍의 방어막이 형성되기를 현재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 자리를 이동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을 장마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그렇죠.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는 건가요? 아마 실제로 몸으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국민 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일주일 전에 비해서 완전히 날씨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늦더위라고 했죠. 우리가 30도를 넘는 늦더위가 지난주까지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넘어섰거든요. 아침 기온이 빨리 25도 아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야가 먼저 사라졌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을 장맛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대야 사라진 뒤에 늦더위까지도 주춤했고요. 예. 이렇게 일요일까지 비가 내린 뒤에 다음 주로 넘어서게 되면 아침 기온은 2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법 쌀쌀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낮 기온도 이제 그 이후 정도, 그 다음 주 정도 추석을 앞둔 그 주로 넘어가면 예. 25도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은 20도 아래,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게 되면 평균 기온이 약 20도 정도가 되고 나면 예. 이제 완연한 기후학적으로도 완벽한 가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좀 도톰한 옷도 꺼낼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단풍은 그럼 언제쯤 시작될까요? 단풍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할 겁니다. 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들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 같으세요? 예? 어디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영동 지방. 영동 지방 설악산입니다. 예. 설악산이
9월 29일에 첫 단풍입니다. 그렇군요. 첫 예. 단풍은 산의 정상에서부터 20% 정도가의 단풍물이 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9월 29일 정도쯤 시작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예년보다는 이틀 정도 늦은 겁니다. 늦더위 때문에. 예. 그리고 첫 단풍이 든 뒤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예. 산의 80%의 단풍물이 드는 단풍의 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10월 20일 정도가 되겠죠, 설악산. 네. 그리고 11월 정도, 11월 초반까지, 상순 정도까지는 단풍의 절정기에서 전국이 1년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월 중순 되면은 이제 단풍 절정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추석이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추석 연휴 이번에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은데 날씨 어떨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예보할 수 있는 상황은 예. 아니고요.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날씨가 좋은 시기다. 다만 태풍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 장마의 영향 그리고 약간 비가 더 내리는 가을 장마 이후에 비가 정도 더 내리는 시기가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마지막 주의 초반까지는 약간 비 예보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선선한 공기가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태풍의 북상을 맞게 되고 예. 네. 그리고 날씨도 선선해서 선선하고 쾌청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안 좋은 날씨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조금씩 여행 계획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리비아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모로코 지금 지진, 강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북아프리카에서 120년 만에 일어나는 강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보통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네. 판과 판의 경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지역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데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예. 일본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판과 판의 경계에서 해양판이 대륙판의 경계로 아래로 들어가는 데가 일본 같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아프리카판이 있습니다. 네. 모로코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으니까 아프리카판은 대륙판입니다. 예. 그 위에 유라시아판도 대륙판입니다. 둘의 비중이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서로 밀어붙이거든요. 예.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비껴서 지나가야 됩니다. 튀르키예 지진 같은 경우는 판과 판이 비껴 지나가는 지역 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발생한 모로코 지역은 판과 판이 부딪힙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판과 판이 부딪혀서 땅이 솟아오르는 지역이 히말라야 지역입니다. 이렇게 판과 판이 부딪히는 이번에 모로코 지역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산맥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판과 판이 경계가 돼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지역인데 네. 아래쪽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각 에너지가 축적이 된 게 예. 터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큰 지진이 없었던 지역에서 지진이 났고 충분히 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도 그동안 안전했다면 언젠간 날 수밖에 없는 지질학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봤었는데요. 네. 모로코 강진 발생 직전에 하늘에서 알 수 없는 빛이 번쩍였다라는 화면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이걸 지진광이라고 부르던데 전조 그렇습니다. 현상입니까?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실까요? 예. 파란색의 빛이 반짝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진광이라는 것도 지진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예. 또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심해어 같은 게 출현을 한다거나 구름으로도 구름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운이라고 부르는 구름으로도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진 앞에 나타난다는 전조 증상은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대지진 전에 뭔가 신호가 있었다. 그렇군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 지진광만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1600년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지진광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 65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 80%가 규모 5.0의 지진과 연관이 돼 있었어요. 큰 지진이었네요. 지진 5.0 이상의 지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재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예. 것이다. 왜 이런 일이 통계로만 있을까? 확인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건 뭔가 전조 증상 같다고는 하지만 그걸 재현을 하거나
명확하게 예.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전조 증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진광이요, 번개랑 좀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번개는 뭔가 마른 번개라고 예. 하더라도 소리는 들리죠. 그렇죠. 번개는 소리는 벼락. 들리고, 예. 마른 번개라도 소리는 들리게 되죠. 빛만 보이는 게 아니라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진광, 또 심해어 출현, 구름운도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리비아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리비아에 큰 홍수가 났잖아요. 네. 예, 지금 희생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원래 리비아에 비 많이 안 내리죠. 리비아가 거의 사막지대, 굉장히 예. 건조한 지역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홍수가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 20mm 정도에 불과한 지역. 연평균 20mm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비가 얼마 왔냐면 하루에 400mm 왔습니다. 그러니까 20배 넘은 비가 왔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폭풍, 예. 그리고 저쪽 지역으로는 사이클론이 우리 강탈한 건데 네. 그렇군요. 사이클론이 원래 에게에서 만들어서 지중해를 거쳐서 리비아 북부까지 네, 동부까지 네. 왔는데요. 굉장히 발달했다가 약해졌다가 조금 더 발달하면서 강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예. 완벽한 사이클론, 태풍이라고 하는 사이클론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열대성 폭풍 형태로 강탈을 했는데도 저 예. 정도로 많은 비가 왔고 예. 우선 비가 많이 온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예. 저 지역의 이런 시설들이 너무 노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지역이거든요. 제대로 댐에 대한 보수가 안 됐었기 때문에 댐 두 개가 동시에 무너졌고 댐이 무너졌군요. 동시에 예. 무너지면서 해일이 일어났는데 건물 6층을 덮을 만한 그런 해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명피해가 사망이 10,000명이 넘었고 실종도 만 명이 넘은 상태인데 예. 다음은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복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구호도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예. 다음은 전염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염병.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예, 그뒤에 예. 제대로 된 구호가 그렇겠네요. 이루어지지 않고 예.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런 수해 이후에는 전염병이 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2차 예.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게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저렇게 열대성 폭풍이 들어가서 굉장히 연평균 강우량이 20배가 넘는 비를 쏟으려면 예. 중요한 건 태풍이 안 죽고 거기까지 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려면 예. 바다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태풍이 보통은 오다가 죽었을 거예요. 예.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세력을 유지하면서 착륙해서 이렇게 피를 냈다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없었던 현상들이고 또 이렇게 태풍이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의 바다 수온이 예. 예년보다 높아졌다. 그렇군요.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재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좀 막아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시 모충동의 한 도로에서 폐지를 실은 유모차를 밀고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탱크롤이 한 대가 넘어져 실려있던 경유 28,000리터 가운데 일부가 유출돼 소방대원 등이 흡착포로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0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들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가짜로 바꿔치기해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명품 시계 6점을 팔러 온 태국인에게 시계를 건네받은 뒤에 사진을 찍는다며 사무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승객에게 검찰이 장기 7년에서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교원평가 제도와 담임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교원단체를 만나 담임교사 수당 현실화와 교사들에 대한 언어폭력과 성희롱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연세로가 다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변경 운영돼 승용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잠시 그쳤고요. 그 밖의 지역도 빗줄기가 대체로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일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과 충청, 호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광주와 대구 2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부산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휴일인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날이 반짝 더워지겠습니다. 이후로는 아침 기온이 점점 내림세를 보이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죠. 유족들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바리캉 폭행남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뒤 이수정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